안녕하세요. 벌써 여름 학교가 반환점을 넘어서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첫 강의를 오늘 하고 월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스케줄을 다 맞추고 최종적으로 빈자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뒤에 하게 됐어요. 그동안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좀 어땠어요?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내가 듣기에 요번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전에 여름 학교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 이제 40명보다 좀 더 많아가지고 질문도 많고 서로 인터랙션도 더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페이스도 있고 사람도 좀 적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우주 거대 구조인데, 우주 거대 구조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정의가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그런 그 이름이 정의가 안 돼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분야도 정확하게 분야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특정 천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등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내 나름대로의 그 정의도 하고 분류도 해보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은 JWST가 관측한 몇 개 필드예요. 이제 공개된 필드니까 여러분들도 다 볼 수가 있죠. 여기 유명한 카스미스 필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UDS 필드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JWST가 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그 사진이 이제 여기 시얼스 필드에 있는 그 일부분이죠. 예, 사흘에 걸쳐서 이제 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크게 먼저는 내가 이제 학생들이나 교양 강의를 할 때 자주 사용하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제 우주론과 외부나 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마인드셋을 세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라라고 내가 쓴 부분은 이제 우주 거대 구조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이언스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토폴로지 부분만은 내가 따로 떼서 좀 더 강조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나머지 사이언스들은 토픽별로 조금씩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론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몇 개 슬라이드를 가지고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중에 뭐 한두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봤을 수도 있겠어요. 먼저 이제 우주론의 대상은 이제 우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연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주는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물질과 에너지가 담겨서 있는데, 그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자연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얻어낸 이제 어떤 이해가 있는데, 그 이해가 이제 어떤 것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자연에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시나리오입니다.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우주의 각 성분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과거의 시간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전체적인 한 편의 각본이다. 그래서 그 각본은 우리가 그 각본을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식이 바뀐다든지 또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다든지 할 때는 각본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동일한 자료에서부터 하나 이상의 각본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론은 이제 현재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공간의 크기나 구조, 그러니까
뭐 시간의 크기나 구조, 공간의 크기나 구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천체들, 그런 천체들의 종류나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걔네들이 무슨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많은 그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또 우주론적인 스케일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과거로 가면은 얘네들의 과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의 함수로 이제 이런 그 관측 자료들을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우주 모형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멈춰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려보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멈춰서 과거 미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먼저 공간적으로 우리가 우주의 한 점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우주를 쭉 둘러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 우주는 현재 우주 모형에서는 무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우리가 한 점에서 우주를 관찰하고 있지만 이제 바운더리 없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균일한 공간인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공간은 이제 한계가 있죠, 현재는. 그래서 이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나서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달려간 그 거리가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거리는 우주 특정 물리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이제 대충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분리면, 빛의 분리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반지름은 그 거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종종 적색 이동으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거리로 그렸는데 여기다 입힌 이 칼날은 르백타임으로 해서 약간 그 미스매치가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케일은 좀 다르지만 이제 시작점과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슬로한 데이터, 옛날 슬로한 데이터를 이제 분포시킨 거고요. 우리가 멀리 볼수록 점점 이제 그 하이레시프트에 있는 은하들, 여러 천체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 어느 이상 가면은 은하가 아직 생겨나기 이전, 대충 이제 레드시프트 20, 30 이전의 상태로 가게 되고, 더 멀리 가면은 이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특히 이제 수소가 먼저 이온화되어 있는 그런 우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너머로는 이제 빛으로는 우주를 관찰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 경계가 있는데요. 빛의 분리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리 가면은 이제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달려오게 된 그 한계점이 존재하게 돼서 이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더 뒤에 있는 빛도 우리한테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이제 지평선, 나의 시야는 점점 이제 확장이 돼요. 근데 만약 현재 우리가 지금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속 팽창이 지속이 되면은 내 시야가 이제 점점 이렇게 더 뒤에 있는 것을 보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점에 있는 빛이 나한테 도달하기 전에 우주가 너무나 빠른 가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주를 더 너머로 볼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해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 저기 존재하게 되죠. 미래 지평선이 우주가 가속 팽창을 지속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미래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 우주는 무한대이지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물리학 용어로는 이제 입자 지평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뒤에 이벤트 호라이즌이 저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주의 한 점에서 전 우주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 정지해 있는데 내 주변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한 3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다른 그림을 다 그리고 저 위에 약간 이렇게 꼽을 쳐놔가지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가로 길이는 뭘 뜻하냐면은 내가 우주에서 이미 두 점을 딱 잡았을 때 그 두 점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이제 여기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이 나로부터 우주 팽창을 하니까 점점 멀어져 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제 시간적으로는 아니지만 팽창 그 배율로 봐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팽창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서서히 감속하는 팽창을 하죠.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가속적인 팽창을 하고, 또 우주 초기에 이런 가속 팽창하는 기간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주 팽창 역사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다. 그게 우주 팽창 역사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게 된 것은 이제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런 역사를 상정을 했고, 이제 저 역사가 맞는지를 이제 관측적으로 다시 재검증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이 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물질 요동이 이 급팽창 시기에 여기서 가속 팽창을 일으켰던 그 물질이 가속 팽창을 멈추면서 이제 물질 요동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었던 이런 그 크리티컬한 이벤트들이 중간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사실 여기 쓴 시기가 다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여기까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빛의 분리 시기, 재결합 시기. 그래서 이때 이전에는 이제 수소가 전자하고 분리돼 가지고 양성자 전자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양성자에 전자가 들러붙으면은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작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부딪히면 그 운동 에너지가 이 전자가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적게 되면은 이온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들은 이제 계속 충돌하면서 이제 소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한번 붙은 놈이 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이제 우주가 중성수소로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계속 방해하고 있었는데 전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쉽게 날아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흔히 드는 예는 그 태양을 보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우리가 태양까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위에 구름이 떠 있으면 구름 위에 햇빛이 이제 와서 거기서 산란을 계속 일으키다가 구름 밑바닥에 도달하면은 이제 빛의 경로를 계속 산란시키는 그 물 분자 입자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직진을 해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름의 밑바닥이에요. 구름의 밑바닥부터는 직진해서 오니까 이제 바닥은 잘 볼 수가 있지만 그 너머로 빛의 원래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태양이 동그랗다는 걸 이제 구름 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전은 우주의 상태를 볼 수가 없지만 요 면은 구름의 밑바닥처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 존재하던 그 물질 요동들이 이제 중력적으로 붕괴해서 여러 가지 천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측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 팽창을 이제 드라이브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몇 가지 시기로 나오는데, 이제 요 감속 팽창하던 그 두 시기 중에 물질이 우세한 시기보다 최근 시기하고 빛의 밀도가 더 컸던 시기, 빛 우세 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씩 이렇게 그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우세했던 시기가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우주 팽창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그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과 또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에 그냥 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공간의 변화는 다시 물질의 밀도 변화나 온도 변화 이런 것을 또 영향을 주고 하죠. 그래서 상호 구속적인 관계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원 관측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대한 모형을 이제 세우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1917년을 현대 우주론의 시작점으로 저는 이제 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108년이 지났습니다. 108번뇌라는 말도 있듯이 10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 10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 이 현대 우주론의 역사에 한 너댓 번 정도 중요한 그런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쭉 역사를 쭉 보면서 뭐가 전환기였고 그때 왜 전환이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여기서 오버뷰 할 수 있어서 내가 이걸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주로 은하에 대한 그런 관측자 발견의 진전에 대해서 이제 썼고, 오른쪽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관측적인 진전에 대해서 썼어요. 그 두 개가 이제 우주 모형 생성에 이제 상호적 영향을 주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우주 모형의 그 진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19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그 이그젝트 솔루션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그젝트 솔루션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정지 우주 모형입니다. Static Universe. 그래서 우주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늘거나 줄지 않고 또 가속도도 제로여서 영원히 가만히 있는 그런 이제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에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물질은 중력이 인력이어 가지고 이 붕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우주가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 뭐 짧게는 변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 정지 우주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 이론에 따르면 정지 우주를 만들려면은 이 물질의 인력에 의해서 우주가 붕괴하는 것을 막을 무슨 장치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게 오늘날의 우주 상수라고 부르는, 아인슈타인의 상수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스태틱 유니버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것을 보고 이제 드시터라는 분이 뭐 좀 수학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해서 물질이 있지만 이제 한번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도 이그젝트 솔루션을 하나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물질이 없으면 그냥 우주가 우주 상수만 있다면은 가속 팽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와 맞든 안 맞든 간에 이 시공간 구조와 변화에 대한 이그젝트 솔루션을 최초로 찾은 두 개의 우주 모형이 이때 등장했고, 매스메티컬한 그리고 렐러티비스틱한 그런 최초의 우주 모형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를 이제 현대 우주론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했죠. 우주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들은 전 세계의 여러 문명에 많이 오랫동안 있어 왔죠. 하지만 이렇게 매스메티컬하고 렐러티비스틱한 모형은 이제 이때 처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관측적인 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때 정지 우주 모형을 만든 것은 이제 아주 그냥 개인적인 아주 한계가 있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관측적인 검증은 제대로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좁은 우주 공간 범주 내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기간 동안에 얻은 관찰 결과를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관측적인 근거를 좀 더 확보를 해야 우주 모형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922년에 여러분 이제 그 동유럽에 가면은 거기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웨픽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 웨픽이 이제 여러 분야의 그 컨트리뷰션을 하고 특히 이제 컨벡션 티어리 또 만드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외부나 관측 자료를 가지고 특히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이즈를 구했어요. 얘가 이 정도 질량에 이 정도 속도 분산을 가지면 사이즈가 얼마 돼야 된다. 그럼 이제 겉보기 크게 하고 자기가 계산한 사이즈랑 비교하면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그 거리가 우리 은하 크기보다 훨씬 멀어.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별덩어리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냈죠. 이제 흔히 이제 요 크레딧을 허블한테 주는데, 허블은 이제 퍼블리시한 게 요거보다 3년 뒤에요. 관측은 2년 뒤에 했고, 이제 안드로메다에 있는 변광성 관측한 건 논문은 3년 뒤에 나왔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은하 거리가 적도 적생 이동에 비례한다. 그래서 1910년대 말에 슬라이퍼라는 분이 외분하의 그 당시에 이제 외분하인지 몰랐죠. 하여튼 성운이라고 생각되는 놈들의 적색 이동 스펙트럼을 재보니까 대부분이 그 적색 이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와 또 그 칼 브리츠라는 분이 자기가 또 관측한 그런 스펙트럼 자료하고 다 합쳐 보니까 그 추산된 거리에 모노토닉하게 비례해서 그 적색 이동이 크더라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주가 이런 스태틱 아인슈타인 모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드시터의 팽창 모형을 따른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허블보다도 여러 해 빠른 해석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칼 브리츠가 우주 팽창은 자기가 발견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행히도 이 발견의 역사에 대한 크레딧이 미국 사회에 누가 크게 알렸느냐,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그 시기가 지난 1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특히 과학자들한테는, 우리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들한테는 팩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팽창의 발견, 이제 요 분은 그 관측한 분은 아니고 이제 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에비던스가 이제 많이 생겼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론하는 분들이 인터프리테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한데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런 해석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조지 르메트르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고, 특히 이제 이분은 그 지금 생각하면은 뭐 뻔한 얘기인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누구나 20년대 말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뭘 생각했냐면, 그럼 과거에는 더 작았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과거로 가면은 모든 두 점의 거리가 0이 되는 그런 그 시점이 존재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고온 고밀도 상태의 우주가 있다가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저온전 밀도 상태에 현재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죠. 그게 이제 그 대폭발 모형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9년을 잡을지 27년을 잡을지 31년을 잡을지 사실 좀 부정확하긴 한데, 저는 이제 보통 29년을 이제 대폭발 모형의 탄생해라고 얘기를 이제 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 대폭발 모형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사실 요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때 우주 모형에서 다루고 있는 관측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천체도 없고
우주가 균일한 물질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구소련에서 이제 그 천체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최초의 우주의 밀도 요동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정된 그런 밀도 요동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걔네들이 중력 불안정에 의해서 붕괴를 해서 성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 그리고 각 스케일마다 어떻게 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진화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천체 생성론 개발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1970년대에 이것이 이제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로 우주론다운 우주론이 이제 70년대에 제시가 됐는데, 이제 그 시공간은 대폭발 우주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 출발은 우주 기원은 없어요. 우주가 기원을 했다고 치고 우주는 감속 팽창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갑니다. 우주가 처음 생기자마자 그 수축을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팽창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 근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져 왔다. 어떻게 느려지느냐 하는 건 이제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양과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감속 팽창을 거듭하고, 우주에 있는 그 물질 에너지 성분은 뭐냐? 빛이 있고요. 또 중성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베리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베리온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밀도 요동이 우주 안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 천체들이 존재하게 됐는데, 밀도 요동의 기원은 모르겠지만 그 기원된 밀도 요동이 중력 붕괴를 통해서 온갖 천체를 만들었다. 요 성분을 가지고 이제 최초의 우주 모형다운 우주 모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대폭발 모형이 인정을 받았죠. 이 대폭발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우주는 진화한다. 과거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팽창해서 현재 저온 저밀도 상태로 진화한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모형이 되겠어요. 이게 모형이 지금 표준 모형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택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우주가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그 모형이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팽창 수축도 안 하고. 하나는 그 마치 이제 시냇물이 흘러간 만큼 새로 물이 와가지고 시냇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찰랑찰랑하지만은 계속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물질이 팽창해서 밀도가 떨어진 만큼 다시 생겨나면은 계속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 코스몰로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컴피티션을 하고 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1965년에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우주 진화 모형이 결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왜 우주 진화를 증명하느냐? 이건 프리딕션을 이제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스펙트럼을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흑체 복사더라. 그래서 만약 우주가 과거에 고온 고밀도 상태에 있었으면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그 입자들이 서로 빈번하게 상호 충돌을 할 수가 있고, 그 상호 충돌을 하면서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레벨을 통계적으로 허용되는 그 확률만큼 다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충돌할 때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이제 스스로 떨어지고 하면서 빛을 내고 하면서 그 빛과 그 빛이 다시 어디 가서 또 때리면 걔는 또 그 입자가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빛의 에너지 분포하고 이 물질들의 온도 분포, 운동 속도의 분포, 이것들이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고밀도 상태에서는 그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됐을 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딱 함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흑체 복사, 플랭크 펑션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플랭크 펑션인 것 같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약 27년쯤 후에 이제 훨씬 정확한 플랭크 펑션을 딱 관측해서 얻긴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프리딕션 플랭크 펑션 함수뿐만 아니라 온도도 대충 맞췄어요. 이론이 예측한 대로 관측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과거에 존재했던 흑체 복사가 있으려면은 과거의 우주가 고밀도 상태에 있어야 되고 따라서 우주는 진화해 왔다, 이런 결론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이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 사람 얼굴들 한 번씩 봅시다. 예. 이분은 이제 드시터라는 분이고요. 웨프익 선생님은 조금 인상이 조금 그러시지만 굉장히 에스토니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르메이터, 칼비츠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칼비츠 아는 사람 거의 모르지만 혹시 이제 대학원을 다녀본 사람은 K 커렉션의 그 K가 이 칼비츠입니다. K가 독일어 콘스탄트에서 나온 거예요. 프리드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정식을 우주의 경우에 그 균일 우주에 해가지고 세 가지 솔루션을 얻었죠. 예, 조지 르메트르는 이제 지금 상당히 명예 회복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여전히 허블 뒤에 가는 바람에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 아니라 그냥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칼비츠 법칙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 이것도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발견은 상은 다른 사람이 받았지만 사실 업적은 이 디키란 분이 굉장히 선구안적인 그런 연구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피볼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늦게 꼭 우주 배경 복사만 가지고 받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위가 아까 그 상황이에요. 70년대 들으면서 저런 픽처가 있었는데 저 픽처가 계속 도전을 이제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주에 있는 물질이 빛과 중성비자와 바리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암흑 물질의 존재에 대한, 그때는 이제 미싱 매스라고 했지만 그 증거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동안에 눈 감아왔던 최초의 밀도 요동의 발생은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생겨나게 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82년에 인플레이션 티어리가 생겨나게 됐고,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당연히 플럭체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플럭체이션이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익스펜션을 드라이브 한다면은 그 익스펜션이 끝나는 시점이 조금만 달라도 엄청나게 밀도 요동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밀도 요동의 메커니즘이 그때 하나 이제 제기가 됐고, 오늘날까지 이걸 신빙성 있는 이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는데, 우주 배경 복사하는 건 빛이니까 아까 그 빛의 분리시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분리시기 이전에는 수소가 이제 양성자와 전자로 이온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자는 그 빛을 계속 이제 빛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빛이 움직이면은 이 전자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전자가 따라가면은 이온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분포하고 빛의 분포가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밀도 요동에 의해서 천체가 생겼는데, 오늘날 있었으면 당시에도 밀도 요동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온도 요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도 요동이 이제 예측이 됐는데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저기 이제 만약 밀도가 많이 있으면은 그 밀도가 높은 곳에서 빠져나온 빛은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고 빠져나오니까 거기는 좀 온도가 낮게 보이고, 좀 저밀도 지역에 있으면은 그 저밀도 지역에서 빠져나온 빛은 에너지를 덜 잃어버리고 나오니까 거기는 온도가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온도 차가 있어야
이제 밀도 요동의 존재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온도 요동이 관측이 안 되고 그 온도 요동 측정치에 어퍼 리밋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의 4승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이거 우주 배경목사 관측하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두 개의 그 내용이 우주 모형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1980년에 이제 당시에 소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꽤 탄탄한 내용을 가진 우주 모형이 이제 우주론 커뮤니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에 스탠다드 콜드닥 메터 모델인데 이 모델은 우주 시공간은 대폭발식으로 이제 팽창을 하는데 다만 초기에 그 가속 팽창기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 가속 팽창기를 끼워 넣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밀도 요동 발생을 시키는 메커니즘이 이제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급팽창 시기에 밀도 요동이 발생을 하고 그 우주 안에는 이제 앞에 보시면 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도 이제 은하 생성 시기에 암흑물질의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가운 암흑물질이냐 뜨거운 암흑물질이냐 이제 중간 정도냐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측치하고 비교해 본 결과 이제 얘는 운동 에너지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그런 암흑물질이어야 관측된 우주의 은하들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돼가지고 이제 요게 콜드 닥 메터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급팽창 때 생겼던 밀도 요동이 여전히 중력 불안정에 그래비테이션 인스터빌리티입니다. 중력 불안정에 의해서 천체를 생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주 기원 내용은 없지만 이제 기원된 우주에서 우주가 초기에 급팽창을 했고 그 뒤에 감속 팽창을 했고 우주에 있는 그 에너지 성분은 빛과 중성비자 발현과 콜드닥 메터고 그 다음에 요 요동이 중력 불안정에 의해서 천체를 만들었다 하는 정말 이렇게 패키지가 딱 제공된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때 내가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선배 학자들이 정말 80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70년인가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좋은 픽처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픽처를 디딤돌로 해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지 않다는 그 관측적인 근거들이 사실은 성장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우주 거대 구조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 배경 목사의 온도 요동의 발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 이 표준 우주 모형을 뒤집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관측 자료들은 이제 쌓이기 시작했지만 70년대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우주 거대 구조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기 시작한 거. 그것이 1970년대예요. 그리고 1970년대 최초로 우주 거대 구조 학회가 처음 열리게 됩니다. 내가 좀 이따가 이제 프로시딩 같은 걸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가 발견이 됐고 이렇게 수백 메가파섹의 크기의 그런 큰 천체가 이제 당시에는 우주 나이를 이제 100억 년에서 200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200억 되는 그런 짧은 시기에 이렇게 큰 천체가 생겨날 수 있느냐 그런 의문들을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이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1992년이 이제 굉장히 우주론 역사에서 중요한 이제 시점인데요. 그리고 happen to be 이게 92년 2월에 둘 다 92년 2월에 두 개의 발견이 레포트가 됐는데 이제 하나는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 코비의 코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인공위성이 띄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원래 미션은 세 가지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냈는데 하나는 스펙트럼 측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흑체 복사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입증을 했고 또 하나는 요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도 규모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플럭츄에이션이 존재한다. 그런 관측을 처음으로 해냈습니다. 그 디텍션, 이때까지는 다 어퍼 리밋이었어요. 디텍션을 처음 했고, 요 코비가 한 측정치는 그냥 요거 하나예요. 델타 T 오브 T 7도 규모에서 델타 T 오브 T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다. 예. 근데 이론적인 프리딕션은 뭐였냐면은 약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론적인 프리딕션이 요거보다 반 정도였어요. 근데 디텍션은 2배 정도 큰 디텍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팩터 2로 이 스탠다드 콜당 메터 모델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냥 이 수치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달에 92년에 은하들의 분포로부터 이따가 이제 CFA 서베이를 내가 보여드릴 텐데 은하들 공간 분포를 가지고 그 각 규모마다 은하들의 많고 적은 그 개수 분포의 요동이 각 규모마다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온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규모마다의 그 요동의 진폭을 계산을 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파워 스펙트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못하다가 이제 91년에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퍼블리시는 92년 2월에 퍼블리시된 건데 92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차가운 암흑 물질 모형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측정된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된 값에 따르면은 얘는 이제 룰아웃 된다 하는 것이 발견됐죠. 그래서 모든 K에서 상당히 큰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까지 파워 스펙트럼이 다 측정이 됐고 이 SCDM 스탠다드 콜장 메터 모형의 파워가 완전히 룰아웃 되는 것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숫자 하나고 그런 파워 스펙트럼이 적분된 값인 거고 이건 파워 스펙트럼 자체를 이제 전체를 계산했죠. 그래서 요 암흑물질 모형이 이때 폐기가 됐는데 요 폐기가 된 건 여기 제가 썼다시피 요동의 진폭이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차가운 암흑물질 모형의 그 파워 스펙트럼을 보시면 내가 파워 스펙트럼을 앞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K가 있고 여기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 스탠다드 콜당 모형이 이제 라지 스케일, 여기는 이제 큰 규모입니다. 여기는 작은 규모고 라지 스케일에서는 이제 플러스 1 파워로 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3 파워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진폭은 여기를 재고 있는 거고 지금 은하들의 분포의 그 파워는 여기를 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콜장 그 모형의 파워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높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 비율과 이쪽 파워와 이쪽 파워의 레이쇼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우리가 우주 모형의 큰 변화가 최근세사에 2번 있었는데 둘 다 이 은하 규모와 이 우주 배경 복사 규모, 이 두 개의 규모의 불일치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형이 두 규모의 불일치에서 생겼는데 지금 이제 1990년대 초에 스탠다드 콜장 모형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진폭, 여기서의 진폭과 저기서 진폭의 비율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내가 고정을 한다면 여기 파워가 훨씬 높아야 된다. 또 거꾸로 여기를 고정하면 여기 파워가 낮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형을 도입을 했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한 것이 그래서 오메가 메터가 1보다 훨씬 작은, 그래서 오메가 H가 한 0.2 정도 되는 모형이라야 이게 설명이 된다.
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게 33년 전이지만 오늘날 정답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조금 더 뒤죠. 그래가지고 요 시기가 우주론의 혼돈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잠깐 혼돈 시기가 있었어요. 표준 우주 모형이 이제 폐기가 된 상태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이제 관측적으로 새로 들어왔냐면은 우주 가속 팽창이 발견이 됐죠. 그렇죠? 초진성 그러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1보다 작게 되면 결국 오메가 1이 작고 만약 우주 공간이 평탄하다면은 이제 뭔가 거기를 채워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우주 상수를 불러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가속 팽창이 초진성 관측에서 들어왔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온도 요동을 이제는 프리 스페이스에서 이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물론 앵귤러 파워 스펙트럼이지만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결과들이 이제 나왔고, 이 여기서 관측한 온도 요동의 그 파워 스펙트럼이 이제 새로운 우주 모형을 제기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우주 모형이죠. 그래서 우주는 공간적으로는 평탄하지만 오메가 메터는 0.3 정도 되고 나머지 0.7 정도는 이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주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 시공간의 진화는 이제 앞에가 같아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있었고, 그 뒤에 감속 팽창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우주 그 암흑 에너지 때문에 최근에 다시 가속 팽창이 잠깐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우주에 있는 물질 성분을 보면은 요거에 비해서 우주 상수가 하나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암흑 에너지 중에 이제 우주 상수를 요 시점에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주 물질 성분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다음에 요걸 제가 포닥 때 제가 했습니다. 포닥.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측정법을 non periodic boundary condition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해서 우주 모형하고 비교해서 이 모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밝혔죠. 이제 그래서 이 우주 모형이 그래도 한 20년 정도 표준 우주 모형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제 2년 전에 암흑 에너지가 평탄한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W가 적어도 레드시프트 한 0.7까지 평균을 해보면은 W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래서 이 플랫 표준 우주 모형으로 20년 동안 군림했던 이 표준 우주 모형이 이제 폐기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요때하고 이제 비슷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만 이때는 이제 요동의 진폭이 이 은하 규모와 CMB 규모,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최근의 우주와 과거의 우주, 이 두 개 사이에 불일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보면은 CMB 때의 그 밀도 요동의 진폭이나 아니면은 그때 팽창 역사하고 로우지 또는 작은 규모 로우지에서의 팽창 역사가 서로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MB,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 역사를 할 때 그 두 개를 합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서로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고 합쳐야지. 이제 이 두 개의 그 불일치에서 지금 우주 모형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 로우지 또는 니어바이 유니버스에서 또 그 중간 규모에서 이제
측정치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요때 90년대와 같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의 부재 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게 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표준 우주 모형이 이제 새로운 표준 우주 모형이 등장을 하기를 우리는 이제 바라고 열심히 이제 우주 모형을 모색하고 또 관측치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 탐사들이 더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그런 관측 탐사가 이 로우지 유니버스 또 천체 관측에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CMB에서도 지금 우주에서의 관측이나 지상에서의 관측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시작되거나 아니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요 우주 모형의 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주 탐사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흥미로운 그런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시공간에 대해서 썸머리를 잠깐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표준 우주 모형, 그러니까 아까 그 람다 CDM 우주 모형, 플랫 람다 CDM에서 이제 기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공간은 전 우주 공간은 균일하고 무한한 크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은 유한한 우리를 중심으로 한 구형 공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그 우주 전 우주가 모든 곳에서 균일한 비율로 그리고 그 비율이 다 공간에 따라 똑같게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 근데 다시 수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진화를 하고 있는 거다. 그냥 일회적인 그런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팽창은 이제 좀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지수함수적인 익스포넨셜한 그런 펑션으로 우주가 팽창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다시 우주가 감속 팽창기로 들어갔는데 빛 우세 시기에서는 시간의 2분의 1승 또 물질 우세 시기에는 시간의 3분의 2승으로 팽창을 해요. 그런 식의 감속 팽창을 해오다가 최근에 다시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팽창 역사. 그래서 이제 공간과 그 공간의 팽창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는 우주는 뭐 최근에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잠깐 이제 급팽창 때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지만 우주는 감속 팽창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하면은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유한한 시간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모든 점의 거리가 0이 되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은 일종의 싱귤러리티죠. 우주가 아무리 무한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두 점이라 하더라도 유한한 과거에 그 두 점의 거리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주에 그 기원점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현재 나이는 약 138억 년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야 되는 좀 난처한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코스몰로지 장점은 뭐냐면은 우주 기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주는 동일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동일한 상태의 우주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냐는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무와 유를 동일하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경우는 우주는 이제 과거에 아주 곤란한 시점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 보면은 현재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미래에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영원히 팽창한다 하는 것이 이제 시간 공간.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로는 유한하고 미래로는 무한한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의 그런 그 내용이 되겠어요. 드디어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는 그 영어로 좀 혼동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혼동을 해서 논문을 쓸 때도 이걸 뭐라고 large scale structure of the universe라고 써야 되는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이제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우주 거대 구조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제 초기 논문들부터 이렇게 쭉 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대충 이제 이해가 이제 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라지 스트럭처 오브 더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진짜 우주의 거시적인 구조.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시공간 전체의 구조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균일한 물질이 채워져 있는데 그 물질의 뭐 비등방성이라든지 또 팽창의 비등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 우주 스케일에서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라지 스트럭처 오브 더 유니버스라는 단어를 쓰고, 은하들의 공간 분포에서 보이는 물질 요동, 그게 이제 은하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고 암흑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암흑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그 물질들의 공간 분포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고밀도 지역 또는 저밀도 지역, 이런 것은 large scale structures in the universe, 이렇게 이제 부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large scale structure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면은 사실 large scale structure는 성간물질에서도 보이죠. 성간물질에 large scale structure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다 알면은 이제 그 뒤에 유니버스를 빼도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유니버스를 붙이고, 유니버스를 붙일 때는 이 두 개를 좀 구별해서 써야 된다 하고 이제 교통 정리를 제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거대 구조 커뮤니티에 이걸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동안 하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들 하던 식으로 살죠.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의 발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관측 자료는 1970년대 이전에 관측 자료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인지는 대부분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인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관측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 우주의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하들의 공간 분포에 보이는 어떤 비선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고밀도 지역 또는 저밀도 지역,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하 캐탈로그가 나와야 저는 구조를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하 캐탈로그를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은하 캐탈로그의 제작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봐야겠어요. 그럼 이제 1932년에 샤플리 앤 에임즈의 브라이트 갤럭시 캐탈로그, 여러분들 다 봤나요? 샤플리 에임즈가 요새는 이제 캐탈로그가 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파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다 이게 도록이 있어가지고 정말 나도 저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주 모으듯이 이렇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캐탈로그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1249개의 우리 주변에 있는 밝은 은하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거의 90년 됐어요. 그 다음에 에이벨이라는 분이 2712개의 그런 무거운 은하단들의 캐탈로그를 이제 1958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란 분이 이제 시리즈를 여러 책을 냈는데 거기에 약 27,000개, 28,000개의 은하들을 관측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에벨 클러스터도 그 클러스터 선정에 나름대로 크라이테리어가 있어요. 조금 엄격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포토그래픽 매그니튜드로 15.5등급보다 밝은 그런 은하들을 그러니까 플럭스 리미티드 샘플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통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데이터인데 뭐 요거보다는 조금 덜 유스풀할 수는 있지만 이 릭 캐탈로그라는 것이 그 셰인 비르테넨이라는 분이 1967년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분 바이 10분의 셀에 하늘에 모든 그 셀에서 이 19등급보다 밝은 은하들을
카운트를 했어요. 그 각 셀마다 은하가 몇 개 있는가를 카운트해가지고 그 카운트한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은하 캐탈로그가 아니라 그 카운팅 셀 캐탈로그예요. 그 데이터가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카탈로그를 열심히 만든 일을 1960년대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의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우주 거대 구조를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캐탈로그를 열심히 만든 그 동기는 뭐냐? 여기 이제 이 피블즈 선생님의 이제 논문에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이런 캐탈로그는 우주에 있는 물질의 그 대규모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싶냐? 이 우주가 큰 규모에서 균일하게 있다. 균일한 분포에 도달한다. 우리가 점점 큰 규모를 보면은 물질 분포가 균일함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앞에 우주 모형을 보면요, 그 우주 모형들은 전부 다 그 균일 우주 모형이에요. 균일 우주 모형이라야 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서부터 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일 우주 모형이 그러니까 그 우주 모형이 채택한 것이 이제 그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이라는 거고, 그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의 키 엘리먼트가 이제 균일 등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천문학자들은 필드에 나가서 관측해서 우주가 정말 큰 규모에서 보니까 균일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개개의 은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개개의 은하의 캐탈로그를 다 모아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캐탈로그를 만들어 갈수록 뭐가 보였냐면은 우주가 균일하지 않고 이 큰 규모의 어떤 스트럭처가 있더라 하는 것이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큰 구조가 있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릭 캐탈로그의 하늘에서의 이제 은하들의 분포인데, 여기 좀 뭐 컨트라스트가 좀 안 좋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도 똑같이 보여요. 원판이 컨트라스트가 안 좋은 원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피블즈 선생님의 1980년대 그 책에도 리프로덕션 돼서 있는데 거기도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어레스 가장 좋은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코마 클러스터입니다. 머리털 자리 은하단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는 보고가 잘려서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요게 보고예요. 요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은하가 막 없는 뻥 뚫린 데도 있고 은하가 이렇게 줄져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이걸 다 합치면은 모어레스 균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이건 하늘에 투영된 거예요. 슬라이스가 아닙니다. 하늘에 투영된 거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들만 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 니어바이 유니버스의 은하들의 분포가 굉장히 불균일하게 있고 걔네들이 큰 스트럭처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이 티어리스트인 이분들의 인터프리테이션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방금 말한 그런 비주얼 임프레션은 may be misleading because the eyes tends to pick out linear patterns even in random noise. 그래서 우리 눈은 자꾸만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거지 아마도 이건 랜덤 분포일 것이다 하고 해석을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피블즈 사단에서의 그 얘기고 다른 분들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 오브 더 유니버스라는 심포지움이 처음으로 열려요. 이 미팅이 우주 거대 구조라는 타이틀을 달고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 열린 데가 에스토니아의 탈린이에요. 에스토니아 이거 어디? IA 심포지움이 이제 여기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 좀 중요한 코멘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establishing foundations in the rapidly developing field, fostering collaboration between Eastern and Western scientists. 이때 이제 아직 구소련이 있었던 때고, 그 구소련에서 이 발전하고 있었던 이 천체 생성 이론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고, 또 서구권에서는 그때 서구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유럽과 이 미국을 합친 이제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과 소련은 이제 여기서 이스트는 그겁니다. 이 동양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상하네. 여기서 이스트는 다 우리한테는 다 웨스트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냉전 시기에 나눠져 있던 그 두 그룹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학회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 신선하고 이제 급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한 학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타픽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거대 구조 연구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학회고, 이제 요거 주도하신 분이 이제 여기 얀 아이네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학회를 개최한 것이 이제 우주론의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그 자서전을 보시면 굉장히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 시점인데요. 이제 77년에 아까 심포지엄이 있었죠. 78년 논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에벨 이렇게 읽어요. 요에벨.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네스트.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은하들의 관측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presence of large chains of clusters of galaxies and holes where the number density of galaxies is low.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요분은 이제 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위키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랜덤 분포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랜덤 분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체인과 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 체인이라는 게 훗날 이제 필라멘트라는 용어로도 쓰이게 됐지만 그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분들이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부실한 데이터이고, 이제 거리가 한 50 메가파섹 정도까지밖에 못 간 그런 데이터예요. 여기 레드시프트인데 킬로미터 퍼 섹 단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 메가파섹, 뭐 한 70 메가파섹 정도까지 있고, 그 안에 은하도 뭐 몇 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요런 그 저밀도지 카스믹 보이드가 보이고 이렇게 필라멘터리 스트럭처가 보이는데 이걸 체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그래서 셀 스트럭처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로 논문을 이제 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약 뭐 거의 10년 좀 뒤지만은 이때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서 CFA 서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마가렛 갤러하고 존 헝커러스 그 두 사람이 이제 주도한 서베이인데, CFA 1, 그러니까 14.5등급까지 플럭스 리미트 서베이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15.5등급까지 1등급 더 들어가서 이제 레시프 서베이를 했는데, 이 데이터는 한 100 메가파섹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서베이예요. 아까보다 2배 이상 더 나갔어요. 그래서 볼륨으로는 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이런 그 타겟 실렉션을 한 다음에 그 15.5등급보다 밝은 은하들은 타겟 실렉션을 한 다음에 각 은하들을 한 점 한 점 분광을 관측을 한 거예요. 정말 오래 걸려가지고 요새처럼 뭐 한 번에 몇천 개를 관측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여기 CFA 1이고요. 여기 CFA 2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우주 안에 사람이 서 있어. human in the universe. 그렇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 팔이 이제
CFA 그레이트 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이트 월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제가 실제로 가서 요거랑 나란히 놓기 위해서 가서 찍었습니다. CFA 그레이트 월. 제가 86년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핫한 현장에 그 시점을 이제 살면서 이런 변화들을 이제 봤죠. 그리고 이 서베이는 1989년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컨 페이퍼, 메이저 페이퍼가 1989년에 나와서 그때는 이제 요거는 굉장히 얇은 슬라이스인데 이제 3D 서베이를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다 프로젝션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덴스하게 이렇게 스트럭처를 볼 수가 있게 된 이제 한 몇 년 뒤에 이제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비슷한 같은 시기인데 요건 남반구, 아까 그건 북반구 하늘이에요. 이게 남반구 하늘인데 지오바넬리 헤인스 이 두 사람이 이제 남반구 하늘 관측을 해서 폴시스 파이스 슈퍼클러스터 관측을 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CFA 그레이 월만큼은 그랜드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필라멘트리 스트럭처가 보이고 이 보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우주에는 수십 메가파섹에서 심지어 뭐 수백 메가파섹 크기의 그런 큰 구조가 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과연 이 당시에 1980년대잖아요. 스탠다드 모델은 이제 오메가 메터 1인 콜드당 메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과연 이 스탠다드 콜드당 메터 모델에서 그 우주의 나이 사실 그 당시에 H 값을 넣으면 우주의 나이가 한 100억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억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우주 배경복사 온도 요동의 어퍼컷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작은 요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천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강력한 의문 제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딱 10년 후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헝가리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우주 거대 구조 IA 심포지움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10 years ago 이렇게 1977년에 IA 심포지움 얘기를 하면서 동일한 이름으로 이 학회를 열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많은 그런 그 진전이 있었고 이제 관측적인 그래서 이제 우주의 보이드나 이제 스펀지나 필라멘트 모양의 은하들 분포, 또 은하단의 분포,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뉴메리컬한 시뮬레이션, 코스모로지컬 시뮬레이션도 많이 이제 진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자 물리 이론에서도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 요동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그래서 우주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 이제 천문학과 물리, 입자 물리 분야에 이제 파급 효과를 이제 주게 됐습니다. 이게 87년이지만 이제 그 뒤로 파티클 애스트로피직스라는 분야가 이제 태어날 정도로 상당한 이제 임팩트가 있었고요. 나는 이제 1989년에 이 미국 천문학회 가서 이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내 책꽂이에 아주 신선하게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이 망가지는 게 싫어서 도서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내 책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네. 그래서 아주 거의 안 본 것처럼 이게 깨끗하게 잘 있습니다. 이 책의 컨텐츠를 보면은 이때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가 무슨 분야냐 하는 것을 얼추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앞에 상당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레드시프트 서베이가 상당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서베이에서 발견된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의 그 발견들, 그거에 대한 이 당시는 아직 성질까지 연구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피큘러 벨로시티 필드, 그러니까 우주 팽창, 그러니까 우주에 밀도 요동이 있으면 그 밀도 요동 때문에 국부적으로 우주 팽창에서 벗어나는 속도장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이제
피큘러 벨라시티 필드인데요. 이 피큘러 벨라시티 필드도 우주 거대 구조 분야의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시브한 천체들, 이제 그 천체들이 이제 은하단하고 초은하단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티어리나 코스모로지컬 시뮬레이션들, 또 은하 생성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서 우주 거대 구조 분야라고 하는 것이 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큰 분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나중에 저것들이 하나씩 독립을 해나가면서 이제 조금 개념이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좀 작아지면서 구체화되는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관측 샘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측 샘플을 한번 볼까요? 세 단계로. 요게 이제 96년에 86년에 이제 그 CFA2 서베이 첫 번째 논문에 나온 거고 이제 89년에 이거보다 더 덴스한 샘플이 있었고 내가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한 그 데이터가 바로 이 CFA2 샘플이에요. 여기다 적용을 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슬로안 서베이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슬로안 서베이는 이제 여기 보고가 이렇게 살짝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조금 달라서 코마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슬로안 그레이 월 이게 CFA 그레이 월이면 이제 슬로안 그레이 월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가 몇 가지 단계의 그 서베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브라이트 갤럭시 서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로안은 17.7등급 R밴드로 17.7, 17.77 등급까지 가는데 그거보다 한 1.7등급? 1.7등급 정도 더 내려가서 대시의 브라이트 갤럭시 서베이가 있는데 원래는 내가 이만큼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는데 매칭을 해보니까 슬로안보다 조금 더 갔더라고. 많이 안 갔어. 보면은 지금 같은 데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슬로안 그레이 월이에요. 요게. 요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여기 지금 불확실하게 잘 안 보였던 피처들이 여기 서베이가 더 깊어지면서 여기 피처들이 이렇게 막 뒤에 있는 것들이 좀 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서베이를 3D 샘플을 넓혀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대시 서베이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도 3D 볼륨으로는 조금 더 간 거예요. 그 정도. 그럼 이제 우주 거대 구조가 뭔지 약간 지금까지 그냥 느낌이 이제 있었을 테니까 좀 글로 한번 써보면은 참고로 여기 있는 정의는요 전부 다 내가 내린 정의예요. 커뮤니티 컨센서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대체로 동의를 하고 아마 한 분만 반대할 텐데 대체로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은하단보다 질량에 있어서나 볼륨에 있어서 큰 어떤 스트럭처든지 다 그런 그것을 우주 거대 구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럭처는 뭐가 있느냐? 슈퍼 클러스터, 초은하단은 몇 개의 은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룹을 슈퍼 클러스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는 이제 은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원디멘저널 스트럭처를 보이고 있는 거, 월은 투디멘저널 스트럭처, 서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이드는 은하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부족한 그런 저밀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구조라고 하는 건 항상 고밀도 지역을 구조라고 했는데 우주 거대 구조에 오면서 처음으로 없는 것을 구조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즈믹 보이드. 그럼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카즈믹 보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밀도 지역. 근데 이제 요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트레이서는 뭐냐 하는 건 다양할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은하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인지를 했죠. 그래서 은하들의 이런 그 대규모 분포에서부터 보여주는 이런 고밀도 지역 또 저밀도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사실 트레이서는 퀘이사일 수도 있고 또는 은하 단일 수도 있고
또 H1 가스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종류의 가스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비저블 매터, 특히 이제 암흑물질, 암흑물질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가 쭉 있죠. 그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 위에 은하들이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크 에너지가 만약 클러스터링을 한다면은 쟤도 이제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트레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각 트레이서마다 조금씩 다른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그 정의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긴 한데, 이제 이런 은하단보다 이제 큰 스트럭처라고 했을 때는 대개 10메가 파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규모의 여기 약간 저밀도지역이 있다고 해서 거기 카스믹 보이드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럼 뭐 몇 메가 파섹부터 카스믹 보이드라고 할 것이냐? 예, 그건 약간 그 선택의 나름이지만, 이제 대체로 한 10메가 파섹 이상을 잡으면은 뭐 보이드라고 대충 어그리하죠. 그리고 역학적으로는 우주 공간 팽창을 아직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밀도 지역이나 저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우주의 평균적인 팽창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바운드 오브젝트는 아니어서 우주 팽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스트럭처다. 그리고 초기 조건을 상당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억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관심 있는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은 스케일의 애스트로피직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이제 그런 거지만, 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죠. 근데 전체적인 이제 그 통계에는 작은 규모의 애스트로피직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CFA 그레이드 월이라든지 슬로안 그레이드 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 그 보이드, 우주 거대 공동 저밀도 지역에 이런 것이 이제 예가 되겠어요. 한 장만 더 할까?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뭐 조금 시간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내가 그냥 일사천리로 쭉 수업을 해가지고 질문할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겠네. 갑자기 질문하라니까 당황했지. 네. 혹시 저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의 어퍼 리밋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컨디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니셜 파워 스펙트럼 때문에 정해지는 건가요? 굉장히 샤프한 질문입니다. 그게 그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스트럭처를 정의한 방법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크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스트럭처를 정했을 때 크기 분포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답이 없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은하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서로 뭐 연결을 해서 내가 스트럭처를 얘기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은하가 있으면은 그 은하로부터 10메가 파섹의 다른 은하가 있으면 나는 걔를 연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쭉 연결했더니 이제 어디 가서 끊어졌어. 그러면 얘는 지금 크기가 뭐 50메가 파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커넥션 랭스를 좀 늘리면은 점점 스트럭처가 커지겠죠. 그리고 급기야 여기 있는 모든 은하들이 다 커넥트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스트럭처 크기가 수백 메가 파섹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방법을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크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법에 따라서 크기를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베이 영역 전체를 다 커버하는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포컬레이션이죠.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가면 모든 포인트가 다 연결돼서 포컬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한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엄청 큰 스트럭처 찾았다고. 근데 그 방법을 쓰면 그런 스트럭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랜덤 분포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유의미한 스트럭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항상 비교 상대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는 스트럭처가 있는 거고 방법은 이런 방법을 썼다. 그게 스페시파이 되지 않는 한 스트럭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써신 100메가파섹은 어떻게 하신가요? 요 100메가파섹 예. 뭐 이게 few hundred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3D 볼륨으로 스무딩을 해서 보면은 이 100메가파섹이 아니라 수십 메가파섹에서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넌리니어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끝나요 거기서. 근데 이제 저런 1D 스트럭처는 상당히 멀리까지 이렇게 익스텐드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접어서 굉장히 큰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나마도 필라멘트의 길이가 이제 수백 메가파섹 이상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저 헥토맵 데이터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우주가 호모지니티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큰 규모로 가면 큰 서베이 데이터를 보면 뭐 질문이 없으면 제가 코멘트만 하나 더 남기면 그 우주 거대 구조 분야의 발달은 은하의 레드시프트 서베이가 드라이브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나간 정도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택적으로 좀 특별한 종류의 은하를 관측을 해서 더 멀리까지 간 서베이들이 있지만 플럭스 리미티드 서베이 그리고 3D 서베이는 아직도 굉장히 우리 니어바이 유니버스밖에 관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레드시프트 한 0.5 또 레드시프트 1 또는 그 이상의 우주를 이제 서베이하려면은 정말 앞으로도 수십 년 더 관측을 해야 되고 많은 또 분광망원경을 사용해서 많은 관측을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엄청 많은 이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첫 강의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화요일 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